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남매를 키우고 있는 40세 여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이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믿어지지 않을 지경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들어도 영화 같은 이야기일 겁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속아서 인생을 망칠 뻔한 위기를 겨우 넘겼습니다. 아무리 악질적인 사기꾼이라고 해도 최소한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는 가지고 있는 법인데 제 인생을 파탄으로 몰고 간 장본인은 인간도 아닌 거겠죠. 사건의 발단은 결혼을 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는 언니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만나긴 했지만 드라마처럼 첫눈에 반해서 불꽃 같은 연애를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평범한 만큼 남편의 첫인상도 평범한 남자였거든요. 하지만 남편을 소개해준 선배 언니가 주선자는 이만 가보겠다며 자리를 뜨려다가 저한테 귓속말을 했습니다. 수미야, 정길이 집안이 엄청 부자니까 확실하게 잡아야 돼. 내가 어렵게 잡은 자리니까 애프터 안 오더라도 네가 먼저 연락해야 된다고. 알겠어? 언니가 남편과 대학을 같이 다녀서 집안이 어떤지 잘 알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저는 시댁에 돈을 노리고 결혼하는 그런 부류가 아니라서 별 생각이 없었죠. 게다가 제가 마음에 든다고 사귀는 것도 아니니까요. 연애든 결혼이든 남녀가 같이 하는 거니까 일단은 남편 마음에 들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소탈하게 대하고 부담스럽게 굴지 않아서일까요? 간단하게 식사라고 헤어졌는데 언니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걸어오더라고요. 정길이는 네가 마음에 드는 눈치더라? 괜히 여자 자존심 내세우면서 튕기지 말고 만나야 된다? 정길이는 소극적이고 조용한 편이니까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알았지? 언니는 참 뭘 자꾸 달려들래. 내가 달려든다고 남자들이 다 좋아하나? 만나자고 하면 계속 만나긴 할 거야. 솔직히 마음에 안 들진 않거든. 정길씨 정말 좋은 사람 같아. 그래? 무조건 꽉 잡아야 한다. 정길이가 쑥맥이라 여자를 만나본 경험이 별로 없거든. 지금 잡아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해. 언니는 나중에 잘 되면 한턱 쏘라고 몇 번이나 거듭 강조하길래 바쁜 척 전화를 끊었죠. 그렇게 좋으면 언니가 사귀지. 아무래도 의사를 만나서 팔자 피니까 저한테 오지랖을 부리는 것 같기도 했어요. 남편 잘 만나서 일도 그만두고 집에서 애 키우면서 편하게 사는 것 같다고 했거든요. 그런 언니를 부러워하니 얼떨결에 소개받은 건데 진짜로 언니 말대로 남편에게 전화가 오긴 했어요. 수미씨, 저번엔 즐거우셨나요? 제가 워낙 말주변이 없어서 재밌게 말하지는 못하는데 어떠셨나 모르겠네요. 괜찮아요. 저는 엄청 재밌었는걸요. 저랑 정길씨가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정길씨 또 만나고 싶은데 정길씨 생각은 어떠세요? 언니 말대로 적극적으로 만나자고 했더니 남편이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 뒤로 몇 번 만나다 보니 남편이 참 모난데 없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역시 좋은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지 무던하고 온화한 성격을 가진 것 같더군요. 그렇게 6개월 정도 데이트를 하다 보니 서로에 대해 알게 되었고 애정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라면 같이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남편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사귄 지 1년 반쯤 되었을 때 정식으로 프로포즈도 했습니다. 저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시부모님께 첫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 남편에게서 시댁에 대해 들은 말이 없어서 어떤 집안인지 모르고 간 거였거든요. 남편은 주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생겼던 일이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곤 하였습니다. 언니가 대단한 부자라고 자랑했던 게 생각이나 궁금하긴 했지만 가족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제가 굳이 캐묻는 것도 이상해서 그냥 두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지 싶었으니까요. 어쩌면 언니가 과장된 소문을 듣고 저한테 전달해 준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편과 오래 사귀다 보니 굳이 굉장한 부자가 아니더라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댁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으리으리한 저택에 기가 죽더군요. 시댁이 있는 곳은 부자들만 산다는 고급 빌라가 있는 동네였습니다. 으리으리한 2층 주택이 시댁이라는데 정말 믿을 수가 없었죠. 저희 집은 대단한 부자는 아니었지만 돈에 쪼들리는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범한 샐러리맨이었고 엄마는 전업주부였죠. 아버지의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고 엄마는 타고난 살림꾼이어서 저는 학교를 마칠 때까지 두 분이 돈 걱정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크진 않지만 서울에서 괜찮은 집도 있었고 이 정도면 남부럽지 않은 형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시댁을 보니 제가 넘보지 못할 남자를 넘봤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차도 국산차를 몰고 남들 다 사는 오피스텔에서 살길래 이렇게 부자일 줄은 몰랐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오피스텔 자체가 남편 것이었습니다. 정말 회사는 취미로 다니고 있었던 거죠. 그때 처음으로 시댁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 중이신 시아버지께서는 베트남 현지에 공장이 있어서 1년 중 절반은 베트남에서 지낸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제 예상대로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안 좋게 보고 계시더군요. 저에 대해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는지 인사를 드려도 굳은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이유는 안 물어봐도 알겠더군요. 저희 집안이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라서 그런 거겠죠. 제가 자기소개를 하고 집안을 둘러보며 인테리어가 참 예쁘다. 어머님이 센스가 좋으신 것 같다. 어머님 피부가 너무 고우시다. 별의별 소리를 다 했는데도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지쳐서 입을 다물고 있으니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남편을 부르더군요. 정길아, 잠깐 나 좀 보자.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데리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 너머로 시어머니께서 제가 들으란 듯이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게 보였죠. 내가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지? 넌 내 말이 말 같지도 않니? 저런 애랑 결혼하겠다며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정길아, 정신 차리고 다시 생각해봐라.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얼른 헤어지고 땡땡그룹 막내딸이랑 선보라고 했잖아. 엄마 소원이야. 이번만 보면 내가 더 보라고 말 안 할게. 엄마, 내가 엄마가 만나보라는 여자들 다 만나보고 이러는 거잖아. 전부 다 잘난 척만 하고 나 엄청 무시했던 거 기억 안 나? 난 그런 여자들하고 같이 못 살아. 그래도 집안 수준이 맞아야 결혼해도 잘 사는 거야. 기호라도 한쪽이 너무 기우니까 하는 소리야. 너 나중에 돈 문제로 이혼하면 어쩌려고 이러는 거니? 엄마, 처가가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도 아닌데 왜 자꾸 없는 집안이라고 타박을 해? 난 결정했으니까 엄마도 받아들여. 결혼만큼은 엄마한테 휘둘리고 싶지 않아. 남편이 그 자리에서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방에서 나온 남편이 얼른 가자고 부추기는 바람에 서둘러서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방에서 나오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결국 제가 아무런 배웅 없이 시댁을 나오니 남편이 제목까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사자 앞에서 저럴 수 있지? 아무리 싫어도 그렇지. 아니야, 난 괜찮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러실 수도 있지. 자기야, 걱정하지 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 엄마한테 시간이 필요한 걸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남편은 시어머니 때문에 기가 팍 죽어있는 저를 다독여 주었어요. 저를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결혼하면 시어머니가 며느리 취급을 하지 않을 건 불보듯 뻔했죠. 친정엄마도 제 말을 듣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결혼은 미루는 게 낫지 않니? 시댁이 워낙 잘 나가는 집안이라서 결혼하면 엄마에 좋지만 부잣집 사모님으로 살아온 안사돈이 너를 얼마나 하찮게 여길지 걱정이다. 에이, 아니야. 속상하셔서 그러겠지. 일단 설득되실 때까지 찾아뵙고 인사해보려고. 제 말을 듣고 친정 엄마께서 결혼은 당사자의 결합이 아니라 집안 간의 결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시댁이나 처가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이혼하게 된다는 말에 조금 흔들리긴 했어요. 며칠 동안 결혼을 무르자고 해야 하나 고민을 했죠. 그런데 도저히 포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계속 자기만 믿으라고 저를 안심시켰거든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저를 구박하겠지만 분가해서 따로 살고 애가 생기면 차츰 저를 며느리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지 저도 매일 시어머니를 뵈러 인사드리러 가지. 베트남에서 돌아온 시아버지도 남편의 뜻대로 결혼을 하라고 하시니까 시어머니도 저를 며느리로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결혼하고 분가해서 따로 살고 있는 저를 자꾸만 시댁으로 불러서 문제였습니다. 청소해주고 밥해주는 아주머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저에게 집안일을 시키면서 꼽을 주셨죠. 그날도 집에 있는 저를 부르더니 손가락질을 하면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랑 여기 좀 청소해라. 내일은 내 사업 도와주시는 분들이랑 홈파티 하기로 했으니까 준비 좀 하고. 시어머니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 발이 넓었습니다. 여러 가지 모임이 많았어요. 사업적인 모임 외에도 개인적인 모임까지. 어머님 정도라면 업체를 불러도 될 텐데 저를 부려먹을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3번은 파티 준비를 해야만 했죠.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은 부지런하고 말 잘 듣는 며느리를 뒀다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무슨, 그냥 돈 안 드는 가정부 하나 뒀다고 생각하고 있어. 뭐, 가정부? 예, 당사자 앞에서 말이 심하다. 맞아, 며느리가 너무 속상해하겠네. 알게 뭐야, 지가 이 말 듣고 열받아서 이혼하잔 말밖에 더 하겠어? 아무래도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이혼하길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정말로 이혼해버릴까 싶었지만 그 사이에 아들이 생겨버려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아들이 생겨도 저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시어머니 구박을 덜 받으려면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고 말았죠. 도련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였어요. 도련님과 남편은 7살 차이였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모 대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시아버지께서 일을 물려주겠다고 해서 사직서를 낸 상태였습니다. 결혼식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길래 저는 잠자코 듣고만 있었죠. 정수야, 정길이는 내 사업을 물려받을 생각이 없으니까 이제부터 내 밑에서 일 배워야 하는 거 알고 있지? 너라도 사업 물려받아야 우리 집안이 먹고 살 수 있다. 네, 알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련님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으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왜 장남에게 물려주지 않냐고 묻더군요. 시아버지께서는 그냥 사정이 있다고 말하고 입을 다무셨어요. 사실 남편은 성격 자체가 소심하고 대범하지 못해서 남들을 관리하는 사업가 체질이 아니었거든요. 남편도 도련님이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서 이어가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제가 사업에 욕심나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속에 있던 말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정수는 나하고 달라서 사업을 하면 크게 성공할 거야. 괜히 장남이랍시고 내가 나섰다가 회사 말아먹으면 안 되잖아. 나는 남 밑에서 월급 받으면서 사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로서는 아쉬웠지만 시댁에서 이미 결정한 일이라 받아들이려고 했죠. 그 뒤로 시아버지 밑에서 경영 수업을 받던 도련님은 전문 중매쟁이를 통해서 괜찮은 여성을 소개받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최 여사로 알려진 전문 중매쟁이가 시댁에 오는 걸 보았거든요. 이번 며느리감은 미국에서 대학원까지 마치고 귀국해서 펀드 매니저로 일하는 아주 똑똑한 여성이에요. 여기 집안은 제철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지? 네, 그래서 사모님하고 사돈 맺으면 서로 이득을 볼 거예요. 최 여사가 시어머니께 그 여성의 사진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집안일을 하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죠. 최 여사는 집에 누가 있든 말든 신이 나서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어때요? 인문말 따지면 아주 미스 코리아감이에요. 예쁘고 머리 좋고 대한민국에 이런 며느리감 없다니까. 최 여사가 호들갑 떠는 걸 듣고만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더니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동서될 사람이야. 어때? 엄청 예쁘시네요. 여자인 제가 봐도 반할 정도예요. 그래, 집안을 보나 악벌을 보나 너보다는 100배 낫지. 아휴, 내가 최 여사를 진작에 알았으면 큰 며느리도 집안 좋은 애로 들였을 텐데. 생판 모르는 남 앞에서 이런 수모를 주다니 저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면전에서 이런 말을 하다니 정말 분할 따름이었죠. 지금 그 생각만 해도 열이 받는데 도련님이 예비동서를 만나고 왔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길래 짜증이 났습니다. 직접 만나보니까 집안만 좋은 게 아니더라고. 얼굴도 사진 그대로고 대화도 해보니까 많이 배운 티가 나더라니까. 그러면서 그 여자가 얼마나 예쁘고 늘씬했는지 설명해주는데 정말 귀를 닫아버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도련님한테 화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니 참았습니다. 딱 봐도 도련님이 예비동서에게 꽂혀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인지 결혼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동서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오자 시어머니께서 상견례를 빨리 진행하자고 할 정도였죠. 이렇게 바로요? 어머님께서 이렇게 빨리 허락해 줄지 몰랐네요. 안 그래도 제가 괜찮은 곳을 알아놨어요. 거기로 모실게요.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 이제야 나도 며느리 덕 좀 보게 생겼구나. 시어머니는 동서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은지 좀처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동서가 간 뒤로 칭찬이 자자해서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였으니까요. 이제 좀 잠잠해지나 했더니 며칠 후에 동서가 최고급 한정식집을 예약했다면서 저희를 부르는 통에 다시 귀에 딱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또 얼마나 동서와 비교하실까 생각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상견례 자리에 저도 데리고 가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죠. 제가요? 제가 껴야 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님이 절 생각해주는 마음은 잘 알겠지만 저 말고 다른 분이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가 가야 느낄 게 아니냐. 우리 집안이랑 네가 얼마나 안 어울리는지. 근데 제가 괜히 가서 실수할까봐 걱정되는데. 그래, 너는 이런 식당은 처음일 테니까 각별히 조심하고 싼 티 내지 마라. 네, 알겠어요, 어머님. 상견례 자리는 언제 갖기로 했나요? 시어머니와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아서 그놈의 상견례 자리가 언제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냥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그 자리에 가줘야 할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잘난 동서 집안과 저를 비교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게 분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안이 마음에 안 드는데 어쩔 수 없이 결혼시켰다면서 그동안 쌓인 불만을 또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술술 풀어놓겠죠. 당연히 제 예상대로 행동하셨습니다. 그 사람들도 참 웃긴 게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웃으면서 넘어가더라고요. 결국 저만 수치스럽게 그 순간을 견뎌냈습니다. 상견례 자리가 끝날 무렵 그제야 잡담이 끝나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신혼집에 대해 잠깐 언급하길래 주의 깊게 듣고 있었죠. 그나저나 신혼집은 어디에 구하셨어요? 벌써 괜찮은 아파트 하나 구해놨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혼집 규모에 맞게 살림살이는 제게 준비하도록 할게요. 상견례가 끝나고 헤어지는 길에 동서가 시어머니께 식당이 마음에 드냐고 묻더군요. 분위기 좋고 참 마음에 든다. 넌 식당 하나를 골라도 안목이 있구나. 큰애하고는 달라도 너무 다르네. 상견례 자리가 끝나는 순간까지 시어머니께서 저를 걸고 넘어지셨습니다. 도련님이 결혼한 뒤에도 문제였죠. 동서가 시댁에 자주 들락거렸거든요. 저는 시어머니의 전속 파출부나 마찬가지였지만 동서를 대하는 시어머니의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동서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지만 저는 손에 물 마를 일이 없었습니다. 시댁에서의 제 위치를 눈치챈 동서도 시어머니처럼 저를 무시하면서 함부로 대했어요. 저보다 한참이나 어렸지만 슬쩍 반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슨 일이든 돈 많고 잘 나가는 동서 편만 들고 제 말은 듣지도 않았어요. 명절이 되어서 선물을 사와도 시어머니는 제가 사온 건 쳐다보지도 않았고 동서가 사온 건 뭐든지 귀하고 좋은 거라고 자랑을 늘어놓았죠. 그것 때문에 도련님과 남편이 말다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명절날이었는데요. 오랜만에 식구들이 모여서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를 먹으며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방에서 혼자 설거지를 해야 했죠. 그때 남편이 동서에게 한마디 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수씨,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하다뇨? 뭐가요? 손이 동서는 쉬지도 못하고 설거지하는데 재수씨는 가만히 앉아있잖아요. 그건 어머님이 쉬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재수씨가 동서 무시하고 깔본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았으면 합니다. 일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지만 이 말을 듣고 서방님이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형, 괜히 시비 걸지 마. 형수가 안쓰러우면 형이 나가서 도와주면 되겠네. 뭐? 형이 나가서 도와주면 되겠네? 너 전부터 느낀 건데 형이 말하는 건 우스워? 형이 우습냐고! 내가 언제 형이 우습다고 했어. 괜히 내 와이프한테 뭐라 하니까 이러는 거지. 둘의 언성이 높아지자 방에 있던 시어머니께서 나와 보시더군요. 제가 그만하라고 말려봐도 도련님과 남편의 갈등이 깊어져 갔습니다.
급격하게 둘의 사이가 나빠지자 시어머니께서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저보고 둘 사이에 껴서 이간질하지 말라는 거 있죠. 제가 그런 적 없다고 해명해봐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몇 달 후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오자 동서가 고급 명품 가방을 사들고 와서는 온갖 아양을 다 떨었습니다. 어머님, 곧 생신이시죠? 제가 어머님 생각해서 에르스 백으로 사왔는데 어머님 마음에 드세요? 아유, 내가 며느리한테 이런 것도 다 받아보네. 샀으면 내가 샀지. 이런 선물 받아본 적이 없어. 어머, 형님은 어머님께 명품 선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유, 말도 마라. 큰애는 무식해서 명품이 뭔지도 모를 거다. 여자로 태어나서 명품이 뭔지도 모르고 살다니 너무 안타깝네요. 그 대화를 듣고 있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어머님과 동서에게 무시당하면 밤에 자꾸 생각나서 잠도 못 잤었는데 이젠 신물이 날 정도로 당해서 아무리 심한 모욕을 줘도 어이없는 웃음으로 넘길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둘이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하고 있으니 다른 이야기라더군요. 아참, 어머님, 생신 때 같이 식사할까 하는데 어디로 모실까요? 저번에 상견례 했던 식당 괜찮더라. 너무 요란 떨지 말고 가족들끼리 조용하게 밥이나 먹자. 네, 제가 예약해 놓을게요. 시어머니의 생신날이 되어서 저희 가족들은 그 한정식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동서와 식당 주인이 심상치 않은 관계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화장실 뒤편 주방으로 연결되는 통로에서 동서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오빠, 빅뉴스야. 남편이 2달 동안 베트남으로 출장을 간대. 그때 우리 좋은 데로 놀러 갈까? 나야 좋지. 식당은 지배인한테 맡기면 되니까. 근데 시댁엔 뭐라고 둘러댈 거야? 내가 보니까 시어머니란 여자 한 성깔 하는 것 같던데. 그런 건 나한테 맡겨. 그 할망구 나한테 푹 빠져서 무슨 말해도 믿는다고. 근데 주연이 너도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내 연남이 운영하는 식당에 시댁 식구를 데리고 올 생각을 하냐? 요즘 장사 안 된다며 자기 매출 좀 올려주려고 그러는 거지. 게다가 그만큼 내가 자기를 보고 싶어 하잖아. 동서가 애교를 부리면서 식당 주인에게 안기는데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소름이 쫙 끼치더군요. 제 귀로 분명히 들었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겨우 자리로 돌아왔는데 동서는 아주 태연한 표정으로 돌아와 시어머니와 대화를 했죠. 저는 그때부터 동서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부터 사람으로 보이진 않았지만 그 모습을 목격한 후로 꼬리가 10개는 달린 불려우로 보였거든요. 하지만 얼핏 들은 말만 가지고 동서를 불륜녀로 몰아세울 순 없었습니다. 게다가 동서와 식당 주인이 한 말을 녹음해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모른 척 지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안 그래도 눈칫밥 먹으면서 살고 있는데 제가 폭로해서 도련님을 이혼시키면 또 어떤 취급을 받게 될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 후로 도련님이 베트남으로 장기 출장을 가자 동서는 급한 일이 생겨서 미국에 보름 정도 다녀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동서가 식당 주인을 만나러 가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동서가 불륜 말고도 어처구니 없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댁뿐만 아니라 동서집까지 가서 파출부 일을 하게 되었거든요. 너도 알겠지만 작은 애가 펀드 매니저로 일하면서 집안일까지 하려니까 힘이 드는 모양이더라. 내일부터 네가 작은 애 집으로 출퇴근하면서 살림 좀 거들어줘라. 시어머니는 시댁 살림은 파출부를 들일 테니까 이제부터는 동서의 뒤치다거리를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저를 식모로 취급하는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부탁을 한 것 같았죠. 저로서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아들을 학교에 보내고 동서의 집으로 가서 출근 준비를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에 맞춰서 집에 오게 되었는데요. 동서의 식모살이를 한다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시댁에서 집안일을 할 때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도련님이 회사를 물려받게 되어서 베트남에 머무는 날이 많았고 잘난 척하는 동서만 출근하면 집안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하루 종일 시모와 함께 있어야 하는 시댁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적어도 집안일 하다가 숨통 트일 시간은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동서가 저한테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중요한 서류를 집에 두고 왔으니 사무실로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서류를 챙겨 들고 사무실에 도착했는데 동서가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류만 책상에 올려놓고 나오는데 상담실 창문으로 동서가 최 여사와 마주 앉아서 은밀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게 보이더군요. 모르는 척 집으로 가려는데 최 여사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이러다가 걔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 여기까지 오려면 미리 말이라도 해주고 오라고. 급해서 그래. 도대체 언제까지 시간 끌려고 이러는 거야? 이러다 애라도 생기면 끝장이야. 얼른 약속한 대로 해야지. 좀 기다려. 최 여사 목 제대로 준다니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제 곧 할망구한테 돈 달라고 하려고 했다고. 지금 이렇게 서두르면 안 돼. 그 할망구 사업하는 여자라서 눈치 진짜 빠르다고. 어설프게 들이댔다가는 우리 전부 다 작살나고 말 거야. 그래서 1년이나 기다렸잖아. 내가 저번에 말했지. 빚쟁이한테 쫓기고 있어서 급하다고. 나 지금 밀린 빚만 해도 이러다가 나 잡혀가면 책임질 거야? 집은 벌써 내 손에 들어왔고 조금만 더 작업하면 할망구 돈뿐만 아니라 남편 돈까지 뽑아먹을 수 있다고. 그래, 사기치는 데는 너 따라올 사람 없으니까 믿을게. 그러니까 좀만 더 빨리 작업하자. 나 이러다가 한국 떠야 할지도 몰라. 가만히 몸을 숙이고 최 여사와 동서가 하는 대화를 듣다가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동서가 분명 부잣집 외동딸의 해외 유학파라고 했는데 전부 거짓말이었더군요. 최 여사는 시댁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동서를 소개했던 겁니다. 상견례장에서 만난 동서의 부모는 대역인 것 같았어요. 명절날에 모인 걸 생각해서 대역을 또 부르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더 끔찍한 일은 동서의 작전이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동서는 서방님을 꼬드겨서 아파트 명의를 자기 앞으로 바꿔놓았어요. 다음 목표로 시어머니를 노리고 있었던 거죠. 제가 동서와 최 여사 눈을 피해 급히 동서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리 저를 구박하고 막대해도 시댁이 사기꾼 같은 동서한테 당하는 꼴은 볼 수 없었죠. 시댁이 알거지가 되면 저한테도 피해가 올 테니까요. 우선 동서의 집을 뒤져서 동서가 꾸미는 짓에 대한 증거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는데요. 며칠 동안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무렵 제가 들었던 대로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투자를 하라고 요구하더라고요. 당연히 시어머니께서 웬 투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어머님, 저를 펀드 매니저로 키워주신 분이 독립해서 투자회사를 차린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같이 운영하자고 하는데 워낙 이런 계통에 뛰어난 분이라 믿음이 가서 어머님 생각이 났어요. 저를 믿고 그 회사에 투자 한번 해보세요. 네가 회사를 차린다고? 그럼 우리 둘째 며느리 대표님 되는 거냐? 그래, 네가 하는 거면 믿음이 가지. 얼마나 넣으면 되냐? 많이 넣는 만큼 지분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한 10억 정도 넣으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10억? 알았다. 네 말대로 아마. 동서의 말만 믿고 시어머니는 10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동서는 투자라는 명목으로 시어머니의 재산을 야금야금 빼돌리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가 돈이 없어지면 제 남편한테 돈을 달라고 할까봐 시어머니께 동서를 조심하라고 말해보았습니다. 어머님, 동서가 설립한다는 회사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알아보셔야죠. 펀드 투자라는 게 워낙 위험하잖아요. 네가 펀드 내봤니? 펀드가 뭔진 알고 말하는 거야? 돈도 없는 주제에 동서 샘나서 일어나 본데 내가 하는 일에 참견할 생각하지 말고 네 앞가림이나 잘해.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귀를 닫아버리니 어쩔 수 없이 직접 나서야 했습니다. 사기꾼 동서에게 계속 속고 있다가는 집안이 거덜날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동서의 집안일을 계속해서 도와주면서 몰래 핸드폰 비밀번호를 훔쳐보려고 했습니다. 겨우겨우 비밀번호를 알아내 몰래 핸드폰을 들여다보던 그날 엄청난 사실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동서의 휴대폰에는 도련님이 베트남 출장을 갔을 때 내연남인 식당 주인과 제주도로 여행을 갔던 사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첩에는 지웠지만 메시지 대화 내용에는 버젓이 올라가 있더군요. 게다가 눈뜨고 볼 수 없는 동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서와 내연남이 같이 밤을 보내는 모습이었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불륜 증거를 손에 쥐게 되자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께 달려가려고 하다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죠. 저는 먼저 한정식 집으로 가서 동서의 내연남을 만나러 갔습니다. 제 예상대로 내연남 손에 결혼 반지가 껴져 있더군요. 유부남이었는데 뻔뻔하게 유부녀랑 바람을 피다뇨. 제가 영상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결혼한 것도 다 알고 있다고 말하자 대번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협상합시다. 제 집사람에게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하면 그 여자가 어떤 년인지 전부 말해줄게요. 당연히 저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여자인지 녹음을 해두었죠. 동서는 대단한 전력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해외 유학은커녕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이었고 학창 시절부터 남자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자유분방하게 살았더군요. 성인이 된 뒤에도 반반한 얼굴로 돈 있는 남자들을 유혹하며 재산을 뜯어냈다고 합니다. 식당 주인과는 5년 전에 알바를 하면서 사귀게 되었고 도련님 집안이 좋다는 걸 서빙을 하면서 엿듣게 되었다고 하네요.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식당 주인 말고 다른 내연남이 있었으며 파혼을 2번이나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2번이나 파혼한 것도 동서의 불륜 때문이었겠죠. 동서는 또 다른 물줄을 찾다가 중매쟁이 최 여사와 인연이 닿았고 둘은 식당에서 받은 시댁을 먹잇감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걸 녹음해두고 시어머니를 찾아갔는데요. 녹음본을 들은 시어머니 얼굴에서 핏기가 점점 사라져가는 게 보였습니다. 며느리와 식당 주인과의 불륜 동영상까지 보여주니 시어머니께서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지며 분노하시기 시작했죠. 이런 발칙한 년 같으니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은 년. 절대 용서 못해. 어디야? 그년 어디 갔어? 네가 앞장서. 당장 가서 내 돈 다 뱉어내라고 할 거니까. 그렇게 시어머니와 제가 동서의 사무실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동서와 최 여사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이 나란히 앉아서 히덕거리고 있었죠. 웬만큼 돈을 챙긴 동서는 아파트를 팔아치우고 도망칠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둘이 하는 대화를 잠자코 듣고 있다가 갑자기 문을 박차고 소리치셨습니다. 뭐? 아파트를 팔아치워? 이제 너 죽고 나 죽자. 네가 나한테 사기를 치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동서와 최 여사가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도망을 치려고 했지만 제가 동서의 머리채를 꽉 잡아버렸죠.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어딜 도망치려고 들어? 해외 유학파의 갑부집 딸이라고 노예 취급하더니 꼴 좋다? 뭐래 이 가짜는 게? 이거 안 나? 뭐 가짜는 거? 가짜는 건 너지. 대학도 안 나온 가난한 년이 어디서? 제가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면서 동서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께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겁에 질려 있더군요. 시어머니께서 놀라는 게 당연했습니다. 제가 이러는 걸 처음 보셨을 테니까요. 동서도 이런 제가 무서웠는지 벌벌 떨면서 소리쳤습니다. 제가 가져간 돈은 전부 돌려드릴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제발 이것 좀 놔주세요. 돈만 돌려주면 끝날 줄 알아? 어림도 없어. 너 같은 쓰레기는 콩밥 먹어야 돼. 제가 경찰에 신고한 후로 경찰이 올 때까지 동서의 머리채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물론 몸으로 문을 막아 최 여사도 도망치지 못하게 했죠. 경찰서로 넘겨진 동서는 이혼을 당하고 위자료를 물어야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시어머니께 위임을 받아서 동서와 최 여사를 사기죄로 고발했죠. 동서와 최 여사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고 제가 찾아낸 증거만으로 둘 다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30억에 달하는 금액을 되찾게 되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저를 보자고 하더니 집으로 부르더니 제 손을 꼭 잡더군요. 얘야, 미안하다. 네가 우리 집안을 살렸구나. 내가 잘못했다. 그동안 모질게 대한 거 용서해다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이 시어머니를 나무라기도 하였습니다. 엄마, 이렇게 사과하면 끝이야? 앞으로 애들 엄마한테 한 번만 더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래, 내가 미안해. 내가 앞으로 속죄하며 삼아. 내가 못 사는 집안이라고 너무 무시했어. 네 말대로 집안이다가 아닌데. 그동안의 행동이 부끄러웠는지 시어머니의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는데 이렇게 직접 듣게 됐네요. 지금은 어머님이 차마 저를 부르지도 못하고 어쩌다 가족 행사 때 보게 되면 쭈뼛거리며 눈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색한 사이가 되어버렸지만 예전에 무시당했던 사이보단 훨씬 좋은 것 같네요.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꿈만 같아서 이렇게 사연으로 보내봅니다. 여러분도 살기 힘들고 팍팍해질 때마다
저와 같은 사람도 전화위복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